일본의 폐색이 짙어지면서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졌다. 조선 청년에 대한 지원병제가 징병제도로 바뀌었다. 오빠는 징병에 걸리지 않을 나이였지만 징용이라는 노무 동원제도가 따로 있어 언제 징집이 될지 모르는 형편이었다. 엄마는 오빠가 총독부에만 그냥 다녔어도 징용에는 안 걸리는 건데 하면서 아쉬워했다. 오빠는 와타나베 철공소가 군수품 공장이 됐으니까 징용 걱정은 말라고 엄마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오빠 자신이 그걸 다행스러워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당시 조선에서 제일 먼저 지원병으로 나가 전사한 이인석이라는 상등병을 영웅 취급하여 그의 일대기를 일본의 창극 비슷한 난이와 부시로 엮은 게 있었는데 조선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일에 혈안이 되고부터는 그게 매일같이 방송이 되었다. 오빠는 그 소리만 나오면 질색을 하고 꺼버리라고 신경질적인 소리를 내곤 했다. 2학기부터는 아무래도 입시 공부에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담임 선생님은 다리를 몹시 삐어 집에서 쉬는 동안도 반장과 긴밀히 연락하여 시험 문제를 내주고 채점을 해서 보내고 체벌까지도 하다를 했다. 조선 선생님이었고 아기가 하나 딸린 부인이어서 엄마는 여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조선인 선생까지도 일본말을 모르는 학부형하고 상담할 때는 통역을 내세우는 짓을 덜어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상대해 주는 것만으로도 엄마의 호감을 살만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하는 체벌은 매우 독특하고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6학년 5반 중 2반이 여자반이었는데 우리의 성적을 올릴 의도였겠지만 선생님은 끊임없이 다른 반과의 경쟁의식을 부추겼다. 일제고사 성적이 그 반보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자기 점수에 상관없이 전체가 벌을 받았는데 선생님은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우리에게 가혹한 체벌을 가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건 짝끼리 서로 마주보고 서서 상대방의 뺨을 선생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때리게 하는 방법이었다. 우리끼리 때리면 살살 때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 살살 때리는 기미가 보이면 선생님이 입가에 비웃음을 띄우고 너희들이 그런 장꾀를 부리면 마냥 때리게 할 거라고 위협을 하기도 했지만 내가 때리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더 아프게 때리고 있다는 느낌은 피할 길이 없었고 그렇게 되면 억울해서라도 상대방보다 더 세게 때리고 싶어진다. 생각해보라. 10서너 살밖에 안 된 계집애들이 마주보고 서서 서로의 증오심을 무진장 상승시켜가며 꽃같은 뺨이 시뻘겋게 부풀어 오르도록 사매질을 하는 광경을 그거야말로 구원의 여지가 없는 지옥도였다. 복순이와 나는 성적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해서 성적순으로 앉을 때나 키순으로 앉을 때나 짝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도 별 수 없이 이 야만적인 증오심에 씌어 점점 강도가 높게 서로의 뺨을 때렸다. 어느 고비를 지나면 누가 더 아프게 때리나는 별로 문제되지 않고 우리의 그 짓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비인간적인 채찍을 우리의 배후에 느낄 뿐이었다. 선생님의 그만 소리가 떨어지고 나면 우리의 증오심은 곧 수치심으로 변해 서로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했다.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체벌이었다. 엄마의 말에 의하면 여태껏 만나본 어떤 선생님보다도 수더분하여 마음에 든다고 했지만 그런 분이 왜 우리로 하여금 그 나이에 그런 짐승의 시간을 갖게 했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엄마는 나를 경기고녀에 보내고 싶어 했다. 원하면 못 갈 것도 없다는 담임선생님의 말이 화근이 되었다. 나는 6년 동안 한 번도 우등을 한 적이 없었고 내가 생각해도
처음부터 경기곤역감으로 선생님이 지목한 아이들의 실력에 내 성적은 못 미쳤다. 엄마도 그걸 눈치 못 챘을 리가 없었다. 욕심은 있어도 모험을 마다하지 않을 만한 배짱은 없는 엄마였다. 그러자니 엄마에겐 욕심을 낮출 만한 구실이 필요했을 것이다. 엄마는 오빠에게 창시만 했어도 경기고녀를 보낼 수 있을 텐데 창시 안 한 게 암만 해도 걸린다고 엉뚱한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창시 문제가 다시 재현됐다. 엄마는 당신 생각에 확신을 얻기 위해 선생님하고도 그 문제를 의논했다. 선생님은 그런 규정은 없지만 공립학교니까 혹시 동점인 경우 불리할지도 모른다는 정도로 자기 의견을 말했을 뿐 결정적인 회답은 피했건만도 엄마에겐 충분한 구실이 되었다. 나는 뻔히 억지인 줄 알면서 오빠를 괴롭히는 엄마가 싫었고 엄마의 성화를 의연하게 견디는 오빠가 존경스러웠다. 잘은 모르지만 엄마나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신념을 가진 오빠를 나라도 도와줘야 할 것처럼 느꼈다. 나는 엄마를 설득해서 숙명고녀에 지원했다. 그때만 해도 선생님이 성적에 따라 정해주는 학교는 참고가 될 뿐 각자의 취향과 형편에 따른 자유재량권이 존중될 때였다. 복순이가 경기고녀에 지원한 것도 내가 경기를 피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였다. 너무 붙어다녀 지쳤다고나 할까, 요새 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 보고 싶었다고나 할까. 그애도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데 동감이었다. 센티한 소녀소설에 감염된 우리는 편지로 더 많은 사연을 주고받기로 하고 건방지게도 이별을 모의했다. 엄마는 내가 숙명의 원서를 낸 후에도 여전히 창시 안 한 걱정을 했고 하나 덧붙여서 신체 검사에 떨어질 걱정까지 했다. 나는 엄마의 이런 걱정을 들으며 엄마가 벌써부터 만약에 불합격했을 때의 구실을 마련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꿈에도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졌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은 엄마였다. 어디서 알아냈는지 엄마는 몸무게가 얼마 이상이 안 되면 불합격시킨다는 불확실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내 체중을 빨리 늘리려고 갖은 애를 썼다. 나는 강단은 있었으나 굉장한 말라깽이였다. 복순이는 키는 나하고 비슷했지만 얼굴이 둥글고 몸이 뚱뚱해 반에서 별명이 오타 후꾸였다. 우리는 늘 붙어 다녔고 또 내 것 없이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선생님까지도 복순이한테 내 살 좀 쟤한테 나누어 주라고 농담을 하곤 했다. 엄마가 성화한다고 체질적으로 없는 살이 벼랑간 찔리 만무했다. 신체 검사 날 엄마는 내 속옷에다가 은반지 등 무게 나갈 만한 것들을 여기저기 찔러 넣어주었다. 그러나 입신날 엿이나 찰밥을 먹이는 그때도 누구나 하는 비방에는 초연한 엄마였다. 만약 엄마가 그런 미신적 비법에도 극성이었다면 어땠을까? 상상만으로도 웃음이 복받친다. 복순이도 나도 무난히 합격을 했다. 입시가 졸업 전에 있었기 때문에 합격하고 나서도 학교는 그대로 다녔는데 선생님은 수업은 건성으로 하고 심파극 본 얘기도 해주고 지금의 성교육 비슷한 얘기도 해주었다. 합격한 아이는 틈을 내어 신사참배를 하란 얘기도 했다. 입시를 앞두고는 합격을 빌기 위해 단체로 신사참배를 했었다. 어느 날 복순이가 우리 둘이서 신사참배를 가자고 했다. 아무리 선생님이 한 번 일러준 거라 해도 그건 기발한 제안이었다.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 한 것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융통성 없는 모범생이었던 것도 아니었고 도서관을 찾아갈 때 같은 호기심이 신사에 대해 있을 리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두말 없이 동의했고 복순이가 참으로 적절한 생각을 해냈다고 생각했다. 졸업식 날이 며칠 안 남았을 때였다. 우리는 이심전심으로 각기 다른 학교를 지원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고 그냥 헤어질 순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에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별의 의식이 필요했다. 그러나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쩔 줄을 모르긴 둘 다 마찬가지였다. 마음껏 센티해져서 어른 흉내를 낼 만한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는 복순이나 나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겨우 생각해낸 집 밖의 장소가 신사였던 것이다. 하필 그날 진눈깨비가 왔다. 3월인데도 지금의 한겨울 못지않게 춥고 바람 부는 날이었다. 조선 신궁 올라가는 그 높고 높은 계단에 사람의 그림자라곤 거의 없었다. 우리는 질척하게 쌓인 눈 속에 운동화가 푹푹 빠져 양말을 적시고 발끝이 얼어붙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그 높은 층층다리를 누구한테 심술이라도 부리는 것처럼 씩씩대며 돌파를 했다. 신궁 앞가지에 자갈이 깔린 길도 아무도 밟지 않은 눈으로 평평해 보였다. 우리는 신궁 쪽은 흘끗 한번 쳐다만 보고 경성신사 가는 쪽에 완만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계절이 좋을 때 그 길은 연인들의 산책로로 유명했다. 우리 사이에 요새 말로 무드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거기를 생각해낸 것도 아마 그런 까닭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워낙 날씨가 험해 지나가는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뭔가 풀어야 할 응어리가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끝내 풀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만이 사는 남산정에 이르렀고 저만치 길 건너로 본정통에 한 집, 두 집 불이 들어오는 걸 바라보았다. 눈물이 날 것처럼 참담한 고행길이었다. 둘이 만났다 하면 그렇게 죽이 잘 맞아 온종일 수다를 떨어도 미진했었는데 그날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뜨악한 마음으로 헤어졌다. 서로 마음이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걸 어떻든지 만회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그날 든 감기로 졸업식 날까지 학교를 쉬었다. 그동안의 복순이는 한 번도 문병을 와주지 않았고 오빠가 한 번 입학 축하로 양식을 사주겠다며 화신백화점에 데리고 갔다. 오빠로서도 상당히 멋을 부린 생각이었겠지만 나도 양식집에 가보긴 그날이 생전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때 벌써 일본 사람들이 총후라고 부르는 일반 민간인의 생활은 궁핍할 대로 궁핍해졌을 때였다. 화신백화점 4층인가 5층에 있는 양식부에 한번 들어가기 위해 아래층에서부터 온종일 줄을 서야만 했다. 오빠가 나를 데리고 나갈 때 엄마는 나더러 오라비 잘 둔 덕으로 별 호강을 다 한다고 말했지만 막상 당해보니 하나도 호강하는 기분이 안 났다. 그 줄에도 새치기가 있었다는 것과 오랜 기다림 끝에 당도한 식당의 깨끗한 식탁보와 접시에 담은 국물과 주먹만한 빵 2개가 생각날 뿐 정작 주 메뉴가 뭐였는지는 생각도 나지 않는다. 졸업식 날은 우리 식구는 물론 숙부네까지 다 왔다. 복순이는 우등상도 타고 개근상도 탔지만 나는 아무 상도 못 탔다. 우리 식구는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엄마의 요지부동한 지론에 의하면 참가하고 체조를 못하니까 우등상 안 주는 건 당연하고 세상에 공부를 얼마나 잘했으면 창시도 안 했는데 그 좋은 학교를 붙었겠느냐는 것이었다. 엄마가 경기에 미련을 못 버렸을 때는 경기가 그 좋은 학교였지만 일단 숙명으로 정하고 합격하고 나서는 숙명이 그 좋은 학교가 돼 있었다. 그러나 나는 우울했고
나에게 딸린 가족이 많은 것까지 창피하고 부하가 났다. 복순이는 아버지 혼자만 와 있는 게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다. 졸업식이 끝나자 단체로 또 신사참배를 하고 헤어진다는 것이었다. 복순이와 나는 낭패스러운 눈길을 교환했다. 나는 그 애가 나하고 같은 심정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치른 의식이 모독당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 우리가 갔던 날과 며칠 상관이었지만 봄 기운이 완연한 화창한 날씨였다. 졸업할 때까지도 우리는 짝이었기 때문에 같이 손잡고 필 운동에서 남산 꼭대기까지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가 허우적댔던 진눈깨비는 흔적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 사이는 더욱 뜨악해져 있었다. 나는 내 느낌이 질투와 열등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참담했다. 복순이와 나는 그렇게 헤어졌다. 해방 후 그 애가 학교를 중퇴하고 시골 국민학교 선생님이 되어 나를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편지 한 통이 없이 지냈다. 지금 생각해도 나의 옹졸한 심보에 대해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는 대목이다.